유럽이 국방비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근데 정작 돈을 낼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요, 나토 회원국들의 평균 국방비가 2025년 기준으로 GDP 대비 2.3%에 그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속도라면 2035년까지 안보 인프라 명목으로 1.5%까지 더해서 5% 국방비를 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영국이나 프랑스를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도 모두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나토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이에 따라 격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 전체가 국방비 지출에 소홀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국방비를 늘리는 국가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바로 인접한 발트상국과 폴란드입니다. 이들 국가는 이미 나토가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했거나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국방비를 끌어올렸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폴란드를 겨냥한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현재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바로 옆에서 실제 전쟁을 지켜본 국가들인 만큼 안보 위협을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는 기존 세금을 인상한 데 이어 안보 분담금이라는 별도의 세금까지 신설하며 국방비 확보에 나섰고, 핀란드 역시 의료와 복지 예산을 줄이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면서까지 군사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안보를 먼저 지켜야 한다는 판단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반면 독일과 덴마크, 스웨덴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이들 국가는 발트상국처럼 급격하게 국방비를 늘리진 않고 있지만 국가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라 필요할 경우 추가 국채를 발행하거나 재정을 확대할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약 3.7% 수준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체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보다 선택지가 많은 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민에 빠진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영국에서는 국방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본 힐리 국방부 장관이 사퇴한 일까지 벌어졌고, 정부 내부에서도 예산을 어디에 우선 배정하는지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국방비를 더 늘리려면 학교와 병원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으며 맞서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 국방비는 GDP 대비 2.5%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 2035년까지 5%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기에 포르투갈은 목표에는 동의했지만 실제 이행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으며, 스페인은 2.1%까지만 국방비를 지출하는 예외를 인정받아 다른 회원국들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지도 위에 올려놓고 보면 흐름이 훨씬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가까운 국가일수록 국방비 증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반대로 러시아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국방비를 급하게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도 약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나토 회원국이라고 해도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크게 다른 겁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군의 움직임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경 인근에서 군사훈련이 실시됐다는 소식이나 미사일 배치, 병력 증강 같은 뉴스가 거의 끊이지 않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위기가 자신들의 국경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는 국방비를 늘리는 문제 자체를 현재 진행형 안보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유럽 국가들은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만큼 직접적인 군사적 긴장감은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안보 문제보다 물가와 경기 침체, 복지, 연금, 의료 같은 생활 밀착형 이슈가 정치권에서도 더 큰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 역시 국방비를 크게 늘리는 것보다 현재 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토가 모든 회원국의 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를 요구하더라도 국가마다 받아들이는 무게감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국가는 생존을 위한 필수 지출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국가는 아직 현실성이 떨어지는 목표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같은 목표에 합의했더라도 그 목표를 바라보는 시각과 우선순위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런 인식의 간격이 앞으로도 나토 내부에서 계속 논쟁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방비를 늘린다고 해서 군대가 저절로 커지는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현재 유럽이 직면한 또 다른 과제는 병력 부족입니다. 상당수 국가가 모병제를 운용하고는 있지만 지원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입대할 수 있는 청년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가 민간 기업과 비교했을 때 급여와 복지, 근무 여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위험한 업무를 감수하면서 군인이 되려는 젊은 층이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목표했던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부족한 병력을 메우기 위해 복무 조건을 개선하거나 모집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병사 숫자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장교와 부사관 같은 숙련 인력도 함께 감소하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는 오랜 기간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이 있어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데 경험이 많은 인력이 전역한 뒤 이를 대체
대체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공망과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운용부대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력 공백이 생기면 전력 유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예비군 전력을 확대하거나 의무 복무 제도를 다시 검토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냉전 이후 폐지했던 징병제를 부활시키거나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소규모 직업군인 체제로는 충분한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징병제 확대 역시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나토 내부에서는 국방비를 늘렸다고 해서 군사력이 바로 강화되는 것도 아니란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원국들의 국방 예산은 이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무기를 생산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냉전이 끝난 이후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대규모 전면전을 대비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면서 방위 산업과 군수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왔습니다. 군수 공장을 폐쇄하거나 생산 설비를 줄였고 필요할 때만 무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평시에는 효율적일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동시에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구조가 오히려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수요가 폭증해도 생산시설과 숙련 인력, 원자재 공급이 모두 부족하다 보니 주문만 쌓이고 실제 납품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유럽 방산업체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미국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 방산업체들의 약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9조 원 규모의 무기를 주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 방산업체들 역시 생산 능력이 한계에 가까워지면서 계약을 체결해도 실제 무기가 인도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무기를 바로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병목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포탄과 방공미사일, 장갑차, 각종 탄약 소비량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났고 최근 중동 지역에서도 군사 충돌이 이어지면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또 다른 대규모 군수 물자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 놓였습니다. 생산된 무기와 탄약 상당수가 먼저 중동 지역에 배치되거나 비축분을 채우는 데 사용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받아야 할 물량은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나토가 국방비를 늘려도 실제 전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토가 직면한 과제는 예산 확보를 넘어 무기를 얼마나 빠르게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다시 구축하는 데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국방비 논란을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충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채 혜택만 받아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국이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한 동안 유럽은 그 돈으로 복지와 사회보장 제도를 확대해왔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기존 방식대로 유럽의 안보를 책임질 수 없다는 태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나토 회원국들이 약속한 국방비 목표를 실제로 이행하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목표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실제 예산을 편성해 군사력을 키우는지까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당수 국가가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면 미국 내에서는 유럽 주둔 미군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전쟁부도 현재 유럽에 배치된 병력과 군사 자산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앞으로 병력 규모나 전략 자산 배치가 보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국방비 증액과 함께 미국산 무기 구매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그 자금이 미국 방산업체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으로서는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압박과 동시에 미국의 안보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까지 함께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